지금 주식이 막 4천을 막 왔다리 갔다리 하니까 엄청 좋아 보이지만 경기는 그야말로 골로 가고 있거든요. 개인들은 제가 보기에 아직도 나갈 룸이 많아요. 네. 네. 절대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껄끄러운 얘기지만 부자들 이민 가고 있잖아요. 2,400명 몇 명 되지도 않는데 나가고 싶으면 나가 그러지만 1명당 1,000만 불만 갖고 나가잖아요. 1년에 35조예요. 이것도 안 적어요. 거기에 지금 정부까지 200억 불씩 2천억 불을 한다고 하니 제가 이렇게 이제 막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김준성 그거 네 말이 다 맞지 않아. 왜 그러냐면 이거는 이렇게 할 거고 이건 저렇게 할 거고 이건 이렇게 할 거라고 누군가 브리핑을 해야죠. 말을 하세요 도대체. 제가 이런 말씀 드린 이유는 딱 하나요. 마스터 플랜이 있어? 하고 의심하고 있잖아요. 시장은 내국인 외국인 할 거 없이 엄청나게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환율이 많이 오르면 주식도 많이 오르고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스토리 아닙니까? 어디서 많이 본 거죠? 일본에서 봤죠. 바로 옆 나라에서 옌원이 1,400원이었던 게 지금 940원 됐어요. 네. 그런가 보다. 뭐 좋아요. 그러면 일본을 딱 떼놓고 보면 환율이 2배가로 올랐을 때 주식이 그렇게 좋아진 거예요. 그러면 개인의 삶도 좋아졌냐? 안 좋아졌죠. 물가 오르고 물가가 오르는데 회사들은 수출 기업이 좋아지고 내수 기업들은 별로 안 좋아지니까 월급을 안 올려주고 그러니까 물가보다 임금이 안 올라가니까 김준송 유튜브 김준송 TV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자, 전 리먼 브라더스 은행 한국 대표로도 훨씬 더 많이 알려져 계시긴 한데 굳이 지금 저희에게 소개를 김준송 TV 대표로 해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홍보를 좀 해주시죠. 유튜브 좀 잘해보려고 예.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대표님 유튜브 제가 구독은 안 하지만 유료 구독은 안 하지만 예. 종종 환율이 궁금할 때마다 들어가서 보거든요. 예. 근데 요즘에는 유료 구독 버튼을 눌러야 되나 이게 진심으로 맞습니다. 고민이 되는 국면이에요. 네네. 그래서 앞으로 김준송 TV가 아주 번창하지 않을까. 근데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왜요? 외환 시장이 불안할 때마다 사람들이 더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이게 참 그러네요. 그런 네. 복잡한 마음이 드네요. 하지만 네. 1,400원대인 이 시대에는 김준송 TV 구독이 필수가 아닌가 맞습니다. 이런 생각을 감사합니다. 합니다. 그렇다면 환율 문제 대신에 이제 책으로 좀 잘 되시길 바라면서 네. 이제 또 신간을 좀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목부터 보이시죠? 투자의 기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멋있는 표정을 짓고 계신 분이 바로 대표님이십니다. 대표님 이거 조금 전에 저희 방송 전에는 살짝 소개를 해주실 때 어려운 뭐 장표 이런 거 없다. 말씀하셨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사실 개정판입니다. 이게 2, 3년 전에 썼는데 그동안 많이들 도와주셔서 많이 팔렸는데 요번에 좀 더 팔아보겠다고 이게 표지를 이렇게 멋있어요. 자극적으로 했고요. 그리고 1편에 비하면 이제 이렇게 잘 넘겨져요. 잘 넘겨지고 그래서 뭐 내용보다도 이렇게 잘 넘겨주는 게 좋고요. 그리고 여기 뭐 수식, 뭐 그래프 이런 건 없고요. 참고 문헌도 없습니다. 그냥 제가 뭐 회사는 여러 군데 다녔는데 제 직업은 진짜 딱 하나였거든요. 트레이더였거든요. 그래서 트레이딩 할 때 투자에도 기술이 있는가? 있죠. 있으니까 나름대로 쭉 썼고요. 읽기 너무 쉬우니까 한번 일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글로벌 IB 7개사에서 30년 동안 투자 경험을 축적한 트레이더 김준송 대표님이십니다. 오늘은 가장 관심 많은 외환 시장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건데요. 이거 이벤트 잠깐 소개를 하나 해야 됩니다. 네네. 네, 이게 지금 댓글을 선정해서 저희가 이 투자의 기술 지금 개정돼서 나온 책입니다. 10권을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김준송 대표님 나오시는 영상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그 중에서 10분을 저희가 추첨해서 이 책을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자의 기술 이벤트까지 저희가 준비했고 김준송 TV 구독과 좋아요도 연합뉴스 경제TV와 함께 그러니까요. 해주시기를. 연합뉴스 경제TV가 저한테 너무 잘해주시는 것 같아요. 책도 만들어주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오늘 저희가 정말 오늘 딱 뵙고 싶은 날인데 오셨어요. 맞아요. 환율이 지금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글쎄요, 뭐 환율이 계속적으로 오르는데 딱 한 가지만 찍으라 그러면 대미 투자 협의가
좀 너무나도 악재인 거죠. 아. 대미 투자 협의가 사실은 투자 협의 관세 비관세가 있었는데 관세 비관세는 굉장히 잘 됐고 투자 쪽으로 그냥 뭐 양보를 많이 했다고 할까? 3,500억 불에서 한 푼도 못 깎았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그게 워낙 크고 그리고 또 3,500억 불이 아니라 실제로는 그보다 커요. 왜 그러냐면 3,500 불에는 2천억 불 정부가 내는 거, 그럼 펀드 일본처럼 내는 게 있고 1,500 불은 딱 찍어서 저 마스가잖아요. 네, 조선업. 뭐 조선업. 그런데 사실 뭐 삼성전자, 현대차 뭐 엄청 다 커밋했잖아요. 그거를 합치면 뭐 2천억 불은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6천억 불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물론 6천억 불 안에 그 석유 같은 거 사는 것도 좀 들어있긴 한데 아, 가까스 그걸 빼도 진짜 한 6천억 불 된다고 하는데 6천억 불 너무 많고요. 그리고 정부에서도 매년 200억 불씩 앞으로 주는 거 그것도 200억 불도 커요. 6천억 불이면 원화로 얼마입니까? 계산도 잘 안 되네요. 거의 뭐 얼마인가요? 900조? 그럼 1,000조 원, 예, 거의 900조, 예, 천조, 거의 1,000조겠네요. 900조 원, 예. 1,000조 원 수준이네요. 너무 크죠. 우리나라 사이즈가 너무 크고요. 우리나라 정부 부채가 굉장히 많다고 어쩌고 하지만 그거 1,300조밖에 안 돼요. 이거 늘어나면 바로 70% 80% 되는 거고. 이게 사이즈가 너무 크고 그래서 무슨 대책이 좀 있어야 될 거. 그게 좀 악재였고요. 그래서 요즘 그냥 시장 좀 단기적으로 보면은 요즘 달러원 트레이딩 시장은 한 4개월 전부터 그냥 거의 똑같아요. 똑같은 패턴입니다. 1,350원부터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한국은행이 1,370원부터 팔았거든요. 근데 한국은행이 팔 수밖에 없는 게 진짜 팔자가 없어요. 시장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달러가 모자라니까 70원부터 파는데 아침에 시작하면 한국은행이 10원 단위로 막고 그러면 70원에 시작하면 60원에 내려놓고 그러면은 거기서 끝나고 그 다음에 NDF 시장에서 다시 위로 올라가 버리고 그러면 위로 올라왔네? 그럼 또 10원 물러나고 이런 식으로 매 10원마다 진짜 한 10번 해서 1,370원에서 1,470원까지 됐고 오늘은 조금 다르게 1,475원에서 매도하는 것 같더라고요. 너무 이제 위쪽으로 너무 많이 가니까 어쨌든 한국은행이 그런 어려움에 있는 거는 있는데 저는 한국은행 개입 방법도 조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너무 옛날 방법이고 그리고 너무 패를 보여주고 하는 방법은 그냥 시장에 달러를 공급할 물량을 정해놓고 공급해주면 됐어요. 예전에는. 네. 왜 그러냐면 달러가 모자라면 공급해주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문제가 지금의 수급이 문제가 아니라 장래 수급이 문제거든요. 지금은 수급이 괜찮아요. 수출 좋잖아요. 그리고 외국인 최근에 좀 나갔다 그러지만 외국인도 계속 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당장 수급은 괜찮은데 앞으로 수급이 어려울 거라고 시장이 믿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은 그거는 얘기가 좀 다르거든요. 얼마나 수요가 있는지 알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한국은 굉장히 하기 어려울 거예요. 오늘 도대체 얼마나 더 살지를 알 수가 없을 거라고요. 네, 저는 어려움이 외환 있죠. 시장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한국은행이 개입했다라고 보시는 지표나 뭔가 확인할 수가 있나요? 이 트레이더만 알 수 있는 노하우가 아니요, 있어요. 누구나 알 수 있어요. 그냥 보시면요. 네. 그냥 일반 트레이더와 한국은행은 거래하는 방법이 달라요. 달러를 파시면 어떻게 팔고 싶으세요? 비싸게 팔고 싶죠. 한국은행은 싸게 팔고 싶어요. 아. 그러니까 그냥 눈에 보입니다. 이건 한국은행 아니면 이상한 가격에 사람, 내놓은 사람이 없다. 이상한 사람인 거죠. 네. 그리고 그래프를 보시면 70원에 하루 종일 있어요. 80원에 하루 종일 있고 이런 식으로 계속 가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시장에 뭐 아무도 없죠. 무조건 한국은행이고요. 저는 궁금한 게 그러면 지금 한국은행이 그러니까 이게 개입을 한다라고 그렇죠. 매도 개입을 하는 거죠. 예, 매도 개입을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 여력은 얼마나 남았는지 혹은 지금 개입하고 있는 정도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금액이 상당히 왔다 갔다 하겠지만 상당히 되는 것 같고요. 사실 그게 한국은행이 개입을 많이 하게 되면 외환보유고에서 움직일 텐데 외환보유고 쪽에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외환보유고가 요즘 늘고 있거든요. 네. 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가 없고 또 외환보유고라는 게 또 달러 외채를 빌리게 되면 현금과 이런 관계도 있고 또 한국은행이 NDF 시장에서도 개입하거든요. NDF 시장에서 개입을 하면 당장 외환보유고가 줄지가 않아요. 선물해서 하니까 뭐 그런 이슈도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얼마나 많은 금액을 했는지가 사실 엄청 궁금하죠. 네. 모든 사람이 쳐다보고 있지만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느낌적으로 야, 이 정도 거 빠지려면 꽤 팔았겠는데?
예를 들어서 오늘은 분명히 어제보다 많이 팔았을 거예요. 음. 그런데 거의 매일같이 팔고 있으니까 결국 심리를 잠재워야 되거든요. 심리를 잠재워야 되는데 뭐 잠재울 방법이 한국은행이 겁을 준다고 되는 건 아닐 거고, 전체적으로 저는 이런 제안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외환 수급에 대해서 앞으로 10년 동안 별로 안 좋을 거야. 이게 시장에 지금 뭐 컨센서스라고 그럴까?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불안에 대해서 야, 달러 내려갈 거야 이렇게 일방적으로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무슨 플랜을 좀 해서 진짜 기본부터 외환 자유화부터 시작을 해서, 사실은 우리 시장이 굉장히 이렇게 한 방향으로 가는 거에는 우리 시장이 닫혀 있는 영향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게 막 오르면 뭐 투기하는 사람들이 팔아주면 되잖아요. 네. 그러면 달러 팔아주면 되는데, 사실 달러를 팔래도 가지고 있는 달러가 없을 수가 있어요. 이게 외환이 완전히 자유화되기 때문에 달러를 빌려서 팔면 되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은 달러를 빌릴 수 없거든요. 기업들은 달러 빌리려면 허가받아야 되고요. 필요한 용도에만 쓰는 거지, 내가 달러원 트레이딩하기 위해서 달러를 빌릴게요 그러면 허가 안 해준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 개인들은 달러를 자유롭게 못 빌리고요. 또 반대로 외국인은 달러가 많이 빠지면 뭐 달러 사고도 싶잖아요. 네. 그런데 외국인들은 원화를 못 빌리잖아요. 달러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자유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갇혀 있으면 좋을 때는 조용하게 가는데, 이렇게 시장이 많이 움직이고 기대에 의해서 움직이면 기대를 어느 정도 충족을 시켜주는 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사람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외환 자유화를 하면 원달러가 2,000원, 달러원 2,000원 될지도 몰라요. 잘 모르겠어요. 아. 네. 그렇지만 그거를 포함해서 우리 외환 수급에는 문제가 없다는 거를 정부나 한국은행에서 한번 브리핑이라도, 뭐 한국은행 총재가 와서 우리 외환 수급에 대해서 걱정 안 해도 되시는 이유를 제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 말이 뭐 100% 사람들이 수긍을 못한다 하더라도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우리는 이렇고 우리 경제 성장은 어쩌고 앞으로 민간에서는 얼마를 빌리고 하니까 우리가 뭐 200억씩 매일 줘도 이런 문제가 안 생기니까 가수요를 가질 필요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가수요가 또 필요하다고 느끼셔도 좀 자제하시면 좋겠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뭐 이 정도라도 한번 해야 되는데, 이거 뭐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어저께 하는 총재님께서 브룸버그 인터뷰하셨거든요. 인터뷰할 때 외환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면, 달러원이 너무 많이 올라가면 나 개입을 고려하겠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지금 안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다 웃죠. 매일 하는데. 저분이 모르실 리가 없는데. 그러니까 그 정도 코멘트 가지고는 사람들의 심리를 잠재우지 못하고, 오히려 그런 코멘트를 딱 듣는 순간 사람들은 다 헛웃음 나오고, 야, 한국 나가면 생각 없네. 대표님 그 예. 방금 말씀하신 그 이창용 총재 인터뷰에서 또 네. 이슈됐던 게, 데이터를 보고 네. 통화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뭐 생각할 수 있다, 이런 여지를 그 이자를 올릴 수도 있다고 얘기한 건데.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게 참- 받아들여가지고 예, 그런 뜻이죠. 그런 뜻인데, 그것도 사실 두 가지를 머릿속에 두신 거잖아요. 환율과 부동산. 그렇죠. 환율과 부동산. 근데 경기에는 더 나쁠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데이터를 보고 하는 건 맞긴 하는데 방향이 오르는 쪽은 아닌 것 같거든요. 예. 예. 그래서 잘 모르겠습니다. 네네. 이러다가는 그야말로 뭐 낫으로 잡아야 될 걸 도끼를 휘두르는 수가 생기는 거거든요. 지금 한국은행 총재 입장을 제가 뭐 대변하고 싶은 건 네. 아니지만 이런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내수를 생각해서 금리를 내리면 네. 이게 뭐 정말 돈이 필요한 사람한테 가려면 대출이 돼야 되는데 그건 열어줄 수가 없고 이렇게 해서 금리를 낮춘다라고 하면은 집값 더 뛰고 환율은 여기서 더 올라갈 수도 있다. 네. 왜냐면 지금 한미 금리 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환율 우선 좀 구분해서 생각을 해보면, 환율이 지금 원화 환율이 약세로 자꾸 가는 이유를 보면 네. 그게 이자율 차이가 그렇게 영향을 주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럼 가장 큰 원인은 네. 뭘까요? 뭐 여러 가지 있지만 네. 일단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 뭐 조금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이자율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자율을 낮추면 금리 차가 벌어지잖아요.
벌어지니까 달러가 더 강세가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자율을 낮추면 경기가 좋아져서 우리나라 경제가 좋아지면 환율이 강세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올해 성장률 몇 %입니까? 1%도 안 되거든요. 네. 지금 주식이 막 4천을 막 왔다리 갔다리 하니까 엄청 좋아 보이지만 경기는 그야말로 골로 가고 있거든요. 내년에도 1.8이라고 얘기하지만 그거 저는 별로 안 믿기거든요. 네. 내년에 이거 뭐 그리고 1.8이라는 게 미국보다 낮잖아요. 미국보다 우리나라가 낮아가지고는 대책 없죠. 대책 없어요. 한두 해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경기를 살리는 게 그러니까 외환도 이런 것 같아요. 좀 길게 보면 사람들이 믿거나 말거나 우리나라 경기가 살고 모든 것이 살아나야 환율도 좋아집니다. 경기를 진작하기 위해서 단기간에 뭐 달러에 걱정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금리를 내려서 어떻게 하겠습니다. 맞든 틀리든 뭔가 좀 장기 비전이 있어야 된다. 지금은 심리적으로 눌려 있고 모든 사람들이 달러에 대한 수요가 앞으로 굉장히 많을 거야. 이게 뭐 다 깔려 있잖아요. 사람들 이거를 잠재우는 그런 대책을 내야 된다. 제가 뭐 정책을 이래야 저래라 뭐 이렇게 돼야 된다 저렇게 돼야 된다 이런 얘기 저는 진짜 안 좋아하거든요. 저는 어떻게 될 건지만 보고 네. 거기에 대해서 그냥 투자하면 되는 것이지 그건 아닌데 요즘은 달러원이 앞으로 달러원이 내려가는 원화가 강세되는 요인을 상대적으로 찾기가 굉장히 어렵고 예전 같으면 수급에서 수출이 안 돼. 외국인이 안 들어와. 그러면 그거 변하면 되는데 지금은 심리적으로 눌려 있는 데다가 사람들이 보는 그 길이가 막 10년씩 되는 거예요. 네. 이 대미 투자 10년 되는 바람에 그런 것 같아. 10년 동안 200억 불씩 나가. 1년에 외환보유고에서 나온 이득을 가지고 200억 불을 맞출 거야. 그건 저 진짜 이해 못하는 코멘트인데요. 난 200억 불이 나오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네. 근데 두 번째, 그게 전에도 있었던 돈이잖아요. 그러면 다 돈에는 쓸 때가 다 정해져 있는데 이제 와서 공돈이 생겼어요. 그걸 가지고 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그래서 전체적인 외환 관리에 대해서 사람들이 의심하고 있다. 외국인들은 더 의심하고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국내 시장, 외환 시장에서는 내국인이, 해외에서는 외국인이 뭐 꼭 그렇게 하는 건 아닌데 요즘 상황을 보면 국내에서 잘 물러나도 저녁에 가면 NDF 시장에서 다 오르거든요. 네. 그 NDF 시장에서도 한국은행이 개입을 합니다. 개입을 하는데 NDF 시장은 잘 덜 맥혀요. NDF 시장 트레이더들은 아이 해봐 이런 식의 태도도 좀 있고 못 막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NDF 시장이 우리 국내 시장보다 거래량이 2배입니다. 그렇게 된 지 오래됐어요. 그래서 달러원 시장이 국내만의 시장이 아닌지는 오래됐거든요. 개방이 다 안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우리나라 외환 수급에 대해서 6천억 달러면 엄청난 금액이에요.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 비해서. 그럼 6천억 달러에 대해서 대미 투자 협의를 하고 어떤 커미트먼트를 했다면 이거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구체안을 내야죠. 네. 그 구체안을 안 내고 가만히 있고 그것도 6천억 불에 대해서 내는 게 아니라 200억 불에 대해서만 냈잖아요. 200억 불과 6천억 달러는 도대체 얼마 차입니까? 30배입니까? 네. 전체의 30분의 1을 설명했는데 그 설명마저도 저거 맞아? 이런 의심을 사기 때문에 틀리든 말든 우리 회사 IR 하듯이 뭔가 이상하면 나와서 설명을 하죠. 그게 틀리더라도. 네. 설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설명 자체를 안 하는 게 저는 문제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불안감이 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가수요라고 해야 되나요? 장래에 필요한 거를 오늘 사는 거는 나쁜 건가요? 사람들이 사는 거죠. 그걸 어떻게 말립니까? 아무도 못 말리죠. 근데 아까 말씀해 주신 게 사실 이 방향을 돌리는 방법은 안 보인다라는 거잖아요. 단기간엔 좀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일단 달러원이 1475원이지만 내일이라도 내려가는 아주 좋은 현상은 가능한 현상은 글로벌 달러가 빠지는 거예요. 네. 글로벌 달러가 지금 99, 뭐 100 사이에 있는데 그게 내일 뭐 한 달 사이에 95가 됐어요. 90이 되겠어요. 됐어요. 당연히 내려가죠. 당연히 내려가니까 레벨은 내려가는데 물론 내려갈 때 국내 이슈가 있으면 좀 덜 내려가겠죠.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혹시라도 101, 지금 99.2030 하잖아요. 101만 가도 1,500원 그냥 넘을 거예요. 그러면 한국은행이 팔아도 A하고 그냥 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취약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글로벌 달러의 움직임에 환율이 움직이는 거는 분명히 있는데 글로벌 달러 움직임은 일단 모르겠다고 치고 그거는 완전히 반반이란 게임이라고 일단 차치를 해놓으면 원화가 약세인 이유를 생각해 보면 구조적인 이유가 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첫 번째는 그러니까 대부분 다 수급에 관련된 건데요. 수출이 잘 되고 못 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수출이 잘 돼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첫 번째는 기업이에요. 기업이 뭐 대미 협상 이런 거 하기 전에도 해외에다 공장 이전하겠다고 얘기 나온 지가 지금 언제입니까? 그렇죠. 현대차, 뭐 반도체, 뭐 굉장히들 많이 얘기하잖아요. 이게 해외로 나가면 예를 들어서 1,000불이 나가서 공장을 짓잖아요. 그러면 1,000불만 나가는 게 걱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 회사가 원래 그 공장에서 만들었던 게 100불이라고 치세요. 그럼 예전 같으면 100불을 수출을 하면 100불이 다 환전이 돼서 90불어치 원화를 임금으로 주고 뭐 이렇게 나눠줘요. 네.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00불이 다 바뀐다고요. 수출액이. 그런데 이게 해외에 있잖아요. 그럼 100불을 벌었어요. 그러면 90불이 해외에서 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 바꿔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 벌은 돈 10불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생각을 해보면 야 해외로 공장을 다 이전을 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수출이 돼도 들어오는 돈이 없겠네. 너무나도 맞는 말이죠. 네. 그런 걱정을 사람들이 왜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회사들이 생산 기지를 해외로 옮기는 거는 진짜 원화 달러원 시장에 엄청난 악재예요. 엄청난 악재예요. 그런 악재들이 쌓여가고 있고 그러고 있는 와중에 결정타를 하나 더 맞은 거죠. 조선업도 해외에 나가는 게 좋은 일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 주식시장에는 좋은 일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달러원 시장만 딱 얘기할게요. 달러원 시장은 무조건 악재예요. 네. 아니 돈이 나가는데 무슨 호재일 리가 없잖아요. 거기서 나가가지고 야 1,500억 불이 나가지만 조금만 기다려. 거기서 떼돈을 벌 거야.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엄청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10년, 20년 걸릴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야 10년 동안은 아주 되게 힘들겠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고 기업들이 그런 데다가 트럼프가 하도 쌩 난리를 치니까 아 알았어 내가 1,000억 불 더 할게 그거 사인해버리면 그거 안 하면 골치 아플걸요. 이거 예.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가 이미 조선이나 뭐 다양하게 투자를 한다고 해서 몇천억 불 이미 투자하는데 정부가 꼭 더 거기서 2천억 불 뭐 이렇게 더 해야만 하나요? 그냥 관세 내면 당연히 안 됩니까? 당연히 관세를 내면 안 되는지 안 되는지 전 잘은 모르겠어요. 그래서 세 개 중에 하나는 무조건 양보를 해야 되는데 네. 그중에 우리의 선택은 관세와 비관세를 지켰죠. 그러니까 물론 선택의 문제고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제가 되게 욕먹어요. 야 그러면 너 같으면 어떡할래? 야 방법도 없는데 왜 뒤에 앉아갖고 욕만 하고 있어. 그런 방어하는 뜻이 입장이죠. 아니라 네. 선택이 그렇게 되다 보니 원달러 시장은 원화의 악재다.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좀 이어가 보면 이게 진짜 분위기가 안 좋은 게 이게 뭔가 안 좋으면 다 사람들이 나쁜 쪽으로만 생각하는 건데 기업이 이런 식으로 되니까 이제 개인을 보면은 개인들이 서학개미 가요. 작년보다 올해가 더 많이 나가요. 저보다 네. 더 잘 아시죠? 네. 작년 재작년에 왜 나갔어요? 코스피가 그 모양 그 꼴이니까 나갔어요. 네. 올해 코스피는 세계 최고예요. 네. 근데 왜 나가요?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들이 외화 자산을 늘리고 있어요. 네. 글로벌화 되고 있는 거지. 맞는 거죠. 그리고 제 생각에는 아시아에 있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우리 개인들이 갖고 있는 외화 자산이 저는 적어 보여요. 뭐 일본, 홍콩, 뭐 중국까지도. 아 그런가요? 아니 뭐 제가 통계 모르겠는데요. 네. 그냥 친구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나라 분들은 달러 자산 거의 없어요. 다 원화 자산인데 네. 뭐 홍콩, 싱가포르, 일본에 보시면 뭐 또 와카나베 부인도 있고 해외 자산 진짜 많아요, 그 사람들. 네. 그러니까 개인들은 제가 뭐 딱 통계는 없지만 제가 보기에 아직도 나갈 룸이 많아요. 네. 절대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고, 그 다음에 껄끄러운 얘기지만 부자들 이민 가고 있잖아요. 이민 2,400명 갔다고 뭐 나오고 그랬잖아요. 네. 2,400명이 우리가 세계에서 3위인가 4위인다고 하지만 1등은 인도, 2등은 중국이에요. 우리보다 30배 많아요. 그러니까 인구 대비하면 우리가 무조건 1등이고요. 2,400명 몇 명 되지도 않는데 나가고 싶으면 나가 그러지만 한 1명당 1,000만 불만 갖고 나가잖아요. 1년에 35조예요. 이것도 안 적어요. 네. 이것도 안 적고, 그 개인들은 또 계속 그런 게 있고, 거기에 지금 얘기한,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정부까지 200억 불씩 2천억 불을 한다고 하니, 지금 이렇게 얘기한 얘기들이 누군가 나한테, 제가 이렇게 이제 막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김준성 그거 네 말이 다 맞잖아. 왜 그러냐면 이거는 이렇게 할 거고 이건 저렇게 할 거고 이건 이렇게 할 거라고 누군가 브리핑을 해야죠. 네. 뭐 그냥 유튜브에서 방송에서 저 같은 애가 떠들고 있는 거잖아요. 말을 하세요. 도대체 뭐. 근데 지금 예.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외 투자를 하고 있고 달러를 매수를 하는데 한국은행 총재가 나와서 뚜렷한 해답이 없이 장기적으로 우리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러면 그 얘기가 회자가 엄청 되면서 그런데 상당한 매우 빨리 달러를 더 사지 않을까요? 아니요, 상당한, 저는 거꾸로 생각해요. 상당한 그 리서치를 하고 나름대로 조율을 해서 우리 상황은 이렇지만 우리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도 장기적으로 보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해도 한다 그러면 믿습니다. 자제해 주세요. 달러 매수를 자제해 주세요. 이러면 다음 날 아니요, 그건 안 되고요. 많이 살 것 같아요. 그건 안 되고요. 그건 안 네. 되고 전체적으로 그 마스터 플랜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린 이유는 딱 하나요. 마스터 플랜이 있어? 하고 의심하고 있잖아요. 시장이. 무대책 아니야? 이런 거를 지금 많이 의심하고 있고, 시장은 내국인 외국인 할 거 없이 엄청나게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그동안에 그 대표님 방송을 보면 네. 그 원달러 환율이 그러니까 1,300원대로 가는 것보다 네. 뭐 2,000원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치솟을 가능성이 훨씬 더 이제 논리적이어 보인다 이렇게 네.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앞으로의 그 환율은 어디까지 올라갈 거라고 보십니까? 우선 어디까지 올라간다는 거를 맞추는 거는 그 절대 금액은, 절대 숫자는 그 글로벌 달러에 또 달려 있기 때문에 말하는 게 좀 의미가 없어 보이는데, 한 가지 뭐 요즘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요즘 달러도 오르고 주식도 오르잖아요. 생각을 해보면 이게 좋은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주식 투자한 사람 좋죠. 일단 달러 올랐잖아요. 네. 일단 주식이 오르니까. 그러면 달러가 예전에는 주식이 오르면, 한국 주식이 오르면 한국이 나라가 좋아지는 거니까 달러원이 빠졌어요. 워낙 강세가 됐죠. 강해졌죠. 네. 우리 항상 그렇게 봤잖아요. 네. 근데 요즘 같이 오르니까 이거 뭐야? 둘 중에 한 명이 틀린 것 같아. 뭐 이런 얘기를 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달러가 강해지면 수출이 잘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주식이 뭐예요? 기업의 가치인데, 지금 수출, 우리 코스피도 뭐 저보다 훨씬 잘 아시겠지만 수출 기업만 많이 오르잖아요. 딴 데도 오르지만 수출 기업이 많이 오르죠? 그러면 당연히 환율이 좋아지니까 수출 기업은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대미 투자에 그거 있지만 관세와 비관세에서는 다 막아줬어요. 당연히 좋죠. 올라가는데 환율 올라가면 주식을 안 갖고 있는 개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생기고, 환율이 많이 오르면 주식도 많이 오르고,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스토리 아닙니까? 어디서 많이 본 거죠? 일본에서 봤죠. 바로 옆 나라에서 2013년부터 네. 2013년에 달러엔이요 80이었습니다. 와, 믿기지 않는 숫자네요. 지금 160이에요. 예. 155지만 160 잡으면 딱 2배예요. 와. 그때 우리 1,000원이었어요. 원달러. 지금 네. 1,500원 잡을게요. 네. 그럼 우리는 1.5배 됐고 네. 2배 됐어요. 그러니까 되게 쉽죠, 계산. 옌원이 1,400원이었던 게 지금 940원 됐어요. 네. 그런가 보다. 뭐 좋아요. 그러면 일본을 딱 떼놓고 보면 환율이 2배가로 올랐을 때 주식이 그렇게 좋아진 거예요. 그러면 개인의 삶도 좋아졌냐? 안 좋아졌죠.
물가 오르고 물가가 오르는데 회사들은 수출 기업이 좋아지고 내수 기업들은 별로 안 좋아지니까 월급을 안 올려주고 그러니까 물가보다 임금이 안 올라가니까 BOJ 맨날 뭐라 그래요? 야 임금 좀 올려줘. 임금 안 올라가면 난 아무 짓도 안 해.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랬던 걸 보고 아 그런가 보네. 그랬는데 와 이게 갑자기 우리나라 우리도 그런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고 진짜 저 계산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단순하게 생각해 볼게요. 자, 80이 160되고 만이 5만 됐어요. 네. 니케이가. 니케이가. 사실은 8천이 5만 됐는데 만 잡자고요. 음. 그러면 우리가 연초부터 올랐는데 한 2,500 잡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바닥에서 놀고 있던 코스피. 네. 그리고 그때 원달러 1,300 한 20원, 50원 했는데 낮게 잡아야죠. 1,300. 네. 자, 2,500이 5배 돼서 12,500 되고 코스피. 네. 그리고 원달러가 2,600원이 되면 이상한가요? 겁나죠. 우리가 보기에 와, 나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네. 이런 생각 들지만 겁나는데요? 또 두 번째 네. 볼게요. 자, 지금 4,000에 1,500이에요. 네. 5,000에 1,600원. 이상합니까? 자연스러운데요. 자연스러운 듯한데 1600이란 숫자는 굉장히 무섭네요. 그다음에 제 생각에 그 한 5년 좀 지나서 이런 추세가 계속되고 대책 없이 우리나라 외환 수급에 문제가 생겨서 코스피 만에 원달러 2천? 이상한가요? 안 이상할 수도 있어요. 안 이상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원달러가 비정상적으로 올라갔으니까 다시 내려갈 것이야. 그런 일관적인 얘기만 하고 있을 그런 한가한때는 아니다. 그리고 개인들도 뭐 누가 자기 재산은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고 자기 삶은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잖아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저도 뭐 답은 갖고 있지 않습니까? 않습니다.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두 개 다 그렇게 올라갈 수도 있어. 그리고 별로 이상해 보이지도 않아. 우리가 그러면요. 일본 따라가는 거 엄청 싫어하잖아요. 네. 저도 엄청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은근히 따라가는 거 많아요. 그러다가 일본처럼 되면은 개인 삶은 엄청 어려워지고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은 좋아지고 그것도 이런 걸 보고 특정 뭐라고 기업만 좋아지고. 우리 이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양극화. 네. 예. 양극화라고 부르는 거죠. 양극화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면 환율은 워낙 광범위하게 영향을 주는 변수이기 때문에 관리를 좀 해야 되고 사실 주식 이자율 환율 중에 그래도 환율이 관리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정부가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어느 정도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좀 올라가면 내려오겠지. 이렇게 아니라는 생각을 할 때는 아니다. 그거는 정부도 아니고 한국은행도 아니고 투자가들도 마찬가지예요. 야 환율 올라갔으니까 내려올 거야. 안 내려올 수도 있다니까요. 그냥 위로 갈 수도 있어요. 일본이 80엔에서 올라갈 때 160 될지 알았겠습니까? 그리고 세상을 진짜 모르는 게요. 세상 일 몰라요. 제가 한 가지 믿는 말이 그거예요. 세상 일은 몰라요. 이게 2,600원 되면 못 살 것 같죠? 그냥 살아요 또. 그러면요 대표님 네. 일본에 우리가 따라가는 느낌이 많이 들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앞으로 지금부터 5년 10년 후에 말씀하신 것처럼 환율 2,000원에 코스피 만 가능성과 다시 환율 1,300원에 코스피 2,500 가능성 둘 중에 하나만 골라야 된다면 어느 쪽이십니까? 전 무조건 왜요? 왜 그러냐면 아. 일단 2,500이 안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이 너무 좋아서. 예, 그리고 뭐 달러원도 내려갈 가능성은 뭐 1,300원대 다시 보기 힘든 겁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반반이고요. 지금 1,470원이니까 100원 오르면 1,570원과 1,370원이죠. 뭐 아무래도 위쪽 생각 들고요. 1,600원과 1,340원도 1,600원 같고 2,000원과 1,000원인가요? 그거 죽기 전에 둘 다 못 볼 수도 있죠. 죽기 전에. 네. 저는 더 못 볼 가능성이 많네. 더 가깝습니다. 둘 중에 하나라고 하면 저는 위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가만히 보면 그 이머징 마켓 국가들이 환율이 내 이유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쭉 내려가지도 않아요. 시간 지나면 다 올라 있어요. 뭐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는 그거는 제가 뭐 경제학자들이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제가 그냥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르고 내리는 잘 저도 모르겠는데 요즘은 오를 요인들이 많으니 개인들도 투자가 분들도
환율이 굉장히 많이 오르는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환율이 여기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뭐 1,600원이 되고 1,700원이 되고 뭐 1,700원 되면 우리 외환 위기 때하고 마찬가지니까 우리가 위기가 아니니까 그럴 리가 없다. 이거는 앞뒤 안 맞습니다. 그때하고 지금은 진짜 같은 게 거의 없어요. 네. 같은 게 거의 없어요. 옛날 일 생각해봐야 아무 소용 없는 거고 지금 냉정하게 생각해 볼 때 환율이 여기서 더 올라갈 때 나는 진짜 괜찮아?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기업을 하고 있으면 우리 회사 괜찮은 거야? 아니면 투자 가면 난 괜찮아? 뭐 우리 애들은 괜찮아? 내가 괜찮아? 하고 생각을 해보는 거를 항상 머릿속에 무조건 내려갈 거야. 그렇게 당연시 받아들여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1,350원에서 1,450원, 100원 오르는데 몇 달 걸리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앞으로 속도는 분명히 떨어질까요? 모르죠. 대표님 말씀 듣고 있으니까 저는 옛날 생각이 나는데 네. 제가 IMF 세대거든요. 네. 98년도에 대학을 입학한 세대인데요. 그때 당시에 환율이 갑자기 치솟으면서 유학생들이 한국에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맞아요. 그래서 편입도 하고 중간에 그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왜 왔어요? 그러면 환율이 너무 높아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아버지 회사가 잘 못 됐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거든요. 개인의 삶은 어려워지고요. 기억하시겠지만 IMF 때 2,000 잠깐 갔었고 그리고 2008년에 1,600 갔었어요. 근데 1,600은 지금 코앞에 있잖아요. 그러면요.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요. 지금 과거랑 똑같은 건 하나도 없다고 하셨는데 네. 그래도 우리한테는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근데 말씀 주신 것처럼 환율이 막 2,000원도 가고 1,600원 넘어가고 이래도 외환 위기는 안 오는 겁니까? 제가 보기에 안 오고 간다는 뜻입니다. 안 오고. 코스피가 좋다고 얘기하잖아요. 네. 위기가 가면 코스피도 떨어져. 뭐 세상 일이 다 망가지는 건데 세상 일에 아무것도 문제가 없는데 환율만 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가능성에 대해 생각을 해봐야 된다. 저는 그 대표님 말씀이 아까 전에 일본과 우리나라 사례를 이렇게 네. 비교를 하시면서 환율 2배 갈 때 니케이가 5배 갔다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제 그냥 그 생각이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지금 코스피의 이런 상승 동력 중에 하나가 오히려 지금 환율 상승이 거기에 어떤 동력처럼 작용하고 있는 건가? 그 정확하신 질문인데요. 왜 그러냐면 일본은 일부러 예나를 약세를 시켜서 드라이브 한 게 있어요. 니케이가 워낙 수출 중심이었으니까. 근데 우리는 그거보다는 처음에 시작은 우리 뭐 주주 환원 같은 걸로 했잖아요. 네. 근데 일본도 주주 환원은 훨씬 뒤에요. 그렇지만 일본은 환율을 높이면서 수출 산업을 도와줬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건 아닌데 환율 뭐 주식이 좋아졌는데 환율은 좀 다른 이유로 좋아진 거예요. 네. 좋아진 게 아니라 올라간 거예요. 올라가고 한 게 아니라 네. 대미 협상 뭐 그다음에 뭐니 해도 트럼프가 지금 글로벌 달러도 제가 보기에 위아래로 무조건 반반이지만 약세 요인을 따지자고 하면 이자율이 내려갈 것이다. 그다음에 이자율이 내려가고 주식이 좋아지면 보통 달러는 내려간다. 이건데 네. 반대 요인도 있어요. 이자율 이미 내려갈 만큼 다 했고 여기서 내려간다는 뜻은 1년 후에 3.5, 2년 후에 3보다도 더 내려가야 돼. 네. 이미 반영돼 있고 두 번째는 아직 재정조차 이생 난리 쇼를 하고 있는데 장기물이 4% 밑으로 쉽게 안 내려가는데 도대체 이자율 내려가는 거 맞아?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결국은 이자율이 다 투자하고 관련이 있는데 앞으로 일어나는 투자는 거의 다 AI에 가고 있는데 네. AI에 몰빵될 거는 확실하면 그러면 AI 투자가 일어나는데 미국에서만 일어날까요? 미국 바깥에서만 일어날까요? 내가 볼 땐 미국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뭐 그게 달러가 약세가 될까? 세 번째는 제일 많이 영향을 미치는 일본과 유럽을 보면 일본 얘나 강세시키기 쉽지 않아요. 네. 그거 시켰다가 예전에 니케이 빠지고 난리 났고 일본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또 새로운 일본 정부가 약간 보수적으로 살살 가기 때문에 그것도 어렵고 유럽은 그야말로 막말로 마탱이가 가고 있잖아요. 요즘요. 그런 나라에 강세가 될 수 있습니까? 결국은 저는 오히려 해외 것도 강세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해외 강세가 일어났을 때 우리나라가 다 안 따라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는 다 따라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도 있어서 국내외 여러 가지로 환율은 두 나라의 관계니까 복잡하긴 하지만
그냥 제가 반복된 얘기는 환율이 반드시 내려갈 거다라고 믿는 거는 오해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비는 양쪽으로 해야죠.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국은행이 나와서 좀 장기 계획을 줬으면 좋겠다라고 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국민연금을 활용해야 된다는 주장과 활용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있지 않습니까? 우선은 첫 번째는 국민연금 얘기가 왜 나오냐면 연초에 1,500원에서 내려갈 때 한국은행이 거기서 국민연금 엄청 끌어들였어요. 그래가지고 말을 하고 국민연금도 여기서 파는 게 네 인생에 좋을 거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건 아무도 모르는 일이고 팔더라도 그런 식의 핑계를 대서는 안 되고요. 어쨌든 국민연금이 팔 수 있는 돈이 있으니까 국민연금을 좀 팔아주사 해서 팔았는데 두 가지 이슈가 있어요. 하나는 거기에 대해서 미국에서 뭐라 그랬어요. 우리 미국 눈치, 미국 되게 눈치 보잖아요. 네. 근데 앞뒤는 안 맞아. 미국은 달러를 강세를 그러니까 원화를 강세를 시키는 거 인위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뭐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건 방향이 안 맞아요. 하는 게 네. 인위적으로 약세시키는 걸 뭐라 하는데 인위적으로 그러니까 방향이 안 맞아. 그러니까 베슨트도 내가 무슨 말을 하는 건가 모르겠는데 어쨌든 환율에 대해서 조작하지 마 그랬어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은 분위기가 저는 뭘 믿냐면 국민연금은 자발적으로 하고 싶어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해외에다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은 아까 일본 경우에도 있었지만 환율 2배 오르면 주식 가격도 올라요. 내가 굉장히 위험한 거에 투자하는 사람이 잘 해지 안 합니다. 네. 첫 번째는. 두 번째는 그 나라가 좋다고 생각해서 그 나라 주식 산 것도 있어요. 그런데 환율 왜 해지를 해요? 그래서 대개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은 기관 투자가들은 뭐 국적을 막론하고 환해지 거의 안 해요. 네. 그러니까 국민연금도 안 하는 게 맞아. 근데 국민연금이 무슨 특별한 원달러를 안다고 1,500원 이상 올라가면 내 손에 장을 지죠 하면서 하는 거는 안 할 것이다. 그게 첫 번째 생각이고 한다면 유일하게 한국은행이 목 비틀어서 하는 건데 그게 국민 여론이 안 좋을 것 같아요. 내가 환율도 걱정되지만 내 돈 국민연금을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거는 옳지 않다는 분위기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한국은행이 그런 여론 같은 거 필요 없어. 난 내 할 일을 할 거야 하면 좋지만 요즘 한국은행이 뭐 여의도보다 더 하잖아요. 엄청 정치적이잖아요. 그런 분들이 그런 여론을 무릅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보고 예스 오너 둘 중 하나 찍어라 그러면 못 한다요. 지금 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많고 그 말에 일리가 많이 있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그게 좋은 방법인 거는 내가 알겠는데 결론적으로 찍어보면 못한다. 한국은행 아무리 눈치 보고 말 못할 것이고 한국은행이 얘기 못하면 국민연금은 절대 안 한다. 그렇다면 안 하는 것이다. 그러면 달러 올라갈 때 팔 유일한 사람은 또 한국은행밖에 없다. 그러니까 한국은행 뭐 하는지만 알면 요즘은 사실 끝나는 건데 한국은행이 피해를 너무 많이 보여줘가지고 요즘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원달러 환율 계속 치솟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을 해주시고 뭐가 문제인지에 대해서도 많은 인사이트를 주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준송 유튜브 김준송 TV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금융투자로 돈 벌기 쉽지 않으시죠? 그런데 불가능한 것도 아니죠. 글로벌 IB 트레이더의 눈으로 본 더 넓은 금융의 세계, 그들의 투자의 기술 정말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